네,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장 이어 말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학평론가 오창근 선생님 모셔서 시 낭독하는 농성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곳에 시를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지나가시는 분들 오셔서 저희가 의자도 있어요. 앉으셔서 시 같이 낭독하시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개를 했고요.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훈입니다. 네. 문학 평론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쓴 소설, 시를 갖고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글쟁이입니다. 한국작가회의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개간 문화과학이라는 잡지의 편집위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몰랐어요. 선생님 예전에 제가 같이 교도소에 이렇게 다니면서 시 낭독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모시려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상당히 35살 나이에 뭐 문학평론집을 내고 뭐 이러면서 뉴스에도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낸 평론집이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라는 평론집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욕을 일상화, 모욕당하는 것을 일상화하는 삶을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욕당한 자들의 삶 자체를 다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문학 관련된 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조우하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네, 모욕당한 삶에 대해서 돌아보셨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농성장이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고 생명까지 잃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모욕당한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선생님 뒤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식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76개를 심어놨고 매일 저녁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삼성 반도체 LCD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76명이나 돼서 그분들의 모욕당한 삶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싸우겠다. 당신들이 대신해서 아니면 우리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 사과도 받고 보상도 받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욕당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다 이런 약속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서 듬성듬성 나무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낮은 키높이로 생명들이 76의 생명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고요. 또 그런 생명의 의지와 그 생명의 의지를 바꾸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한 단단한 감동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 낭독이 있는 농성장이다 보니 잔잔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선생님 사실은요. 여기 보면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고 보이세요? 꽃에 보면 마음을 담아 사과하라, 이웃보다 생명 이렇게 저희가 그 화분에다가 방진복 소녀들을 자그맣게 이렇게 심어놨어요. 왜냐하면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너무 예쁘다 나머지 꽃집이에요 이거 팔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조그맣게 심어놨는데 가끔 물을 줄 때마다 저희가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 제가 식물을 애써 이렇게 돌보긴 하는데 가끔 죽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얘가 우리 좀 더 이상 죽이지 말아달라고. 상기적 효과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뜨끔뜨끔 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일일이 날라서 이거를 물을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먼저 저희 농성장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눴고요. 선생님이 이제 시 낭독을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 준비를 오늘 많이 해오셨어요. 김기택 시인의 껌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김기택 시인이 어떤 사물을 바라봤었을 때 대단히 집요한 관찰과 그 특징을 포착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은근한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하찮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보도블록에도 껌자국들 간간히 보이고 네, 여기 다 껌자국 아닌가요, 이게? 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저분한 것들, 내지는 짓이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김기택 시인은 굉장한 어떤 놀라운 관찰력을 통해서 짓이겨지는 껌의 형상을 잘 표현했어요. 제가 이 시를 가장 먼저 배치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짓밟히고 거대한 힘에 의해서 버려지고 그 다음에 아무도 돌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존재가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있는가, 오히려 더 강한 힘이 있는 존재를 더 보여줄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시여서요. 그 짓밟히고 순환당한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삶에도 부합되는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시를 가져와봤습니다. 네, 아마 페이스북 생중계로 저희 피해자분이 이렇게 이 더위에 멀리 계셔서 오지 못하지만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서 듣고 계실 거거든요. 보고 계실 거거든요. 네, 함께 감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낭독을 해주실 거죠? 예, 제가 네. 첫 시는 낭독하겠습니다. 네. 껌, 김기택. 누군가 씹다 버린 껌.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껌. 이미 찍힌 이빨 자국 위에 다시 찍히고 무수히 찍힌 이빨 자국들을 하나도 버리거나 지우지 않고 작은 몸속에 겹겹이 구겨 넣어 작고 동그란 덩어리로 뭉쳐놓은 껌. 그 많은 이빨 자국 속에서 지금은 고요히 화삭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껌. 고기를 찢고 열매를 부수던 힘이 아무리 짓이겨도 다 짓이겨지지 않고 조금도 찢어지거나 부서지지도 않는 껌. 살처럼 부드러운 촉감으로 고기처럼 쫄깃한 질감으로 이빨 밑에서 발버둥치는 팔다리 같은 물렁물렁한 탄력으로 이빨들이 잊고 있던 먼 살육의 기억을 깨워 그 피와 살과 비린내와 함께 놀던 껌. 지구의 일생 동안 이빨에 각인된 사리와 저기를 제 한 몸에 고스란히 받고 있는 껌. 마음껏 뭉개고 갈고 짓누르다 이빨이 먼저 지쳐 마지못해 놓아준 껌. 짓이기고 살냄새도 나고 그러네요. 그런데도 끝내 찢겨지지도 않네요. 그 부분이 껌이라는 게. 그리고 저희가 턱이 아파서 너무 하다 보니 이빨이 놓아주고 이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듣다 보니 삼성 반도체 노동자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골라오셨는지 좀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껌은 씹히기 이전의 껌이 아니라 씹혔다가 누군가 뱉어놓은 껌, 어떤 고체화되어 있는 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는 껌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이 조그만 사물 속에서 얼마만큼 많은 어떤 그 메시지들이 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버려져서 이빨 자국이 새겨진 채 뱉어져 있는
껌이에요. 그 껌인데 이 껌은 이빨 자국을 고스란히 새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한 자들이 그 상처나 내지는 권력의 포갑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통들을 계속 감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진미겨지는 것처럼 같고 굉장히 연성의 물질이어서 쪼개지고 빠개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에서 반대는 뭐냐면 이빨이 이기고 이빨이 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빨이 지고 항복하고 포기해서 뱉어버린 껌이라는 역전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한 사람들, 이런 그 권력이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는 거는 권력의 관점 속에서 그런 것이고 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끝까지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해내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끈질김들 내지는 자기의 생명의 의지 같은 것들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 이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갓 껌이지만 또 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버려진 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빨의 가장 원초적이고 육식성이고 포식적인 것들을 이겨내는 껌의 관점 속에서는 결국 승리가 되는 어떤 역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통쾌한 감정으로 읽을 수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네, 이 높은 삼성 건물 앞에 선 우리가 이겨지고 계속 씹히는데 그래서 마치 하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권력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워낙 즐겨서 그죠 삼성이 결국에는 우리 반올림한테 질 수밖에 없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희가 봄에 외쳤던 구호가 생각나네요. 어떻게 외쳤냐면 우리가 이긴다고 봄 이렇게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봄에 딱 맞는 껌이라는 시였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신가요? 저희 이렇게 어색해서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활동들 노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은 조용하게 시를 낭독하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잘할 수 있겠죠? 네. 우와, 뒤에 보니까 이거 조금 익숙한 시 같아요. 저기 저희 시 선생님께서 20무 정도 준비해 오셔서 네, 선생님 저 앞에 보시면요 경비분도 이거 듣고 계세요. 네, 저희를 24시간 지켜보는 삼성 경비원들도 오늘은 시를 듣게 되네요. 선생님 덕분에. 네. 두 번째 시. 네, 다음 시는 슬픔이 없는 15초 신보선 시인의 시인데요. 이 시는 뭐 앉아 계신 분이 한번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계신 분께서 슬픔이 없는 15초를 한번 낭독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해보시겠어요? 얼굴 빨개지신 것 같긴 하지만 네, 나오셔서 하세요. 이왕이면 나오세요. 네. 슬픔이 없는 15초 신보선. 아득한 고층 아파트 위 태양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납달 옆으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치욕에 관한 한 세상은 멸망한 지 오래다. 가끔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난다. 가능한 모든 변명들을 대면서 길들이 사방으로 휘고 있다. 그림자 거뭇한 길가에 쌓이는 침묵. 거기서 초 단위로 조용히 늙고 싶다. 늙어가는 모든 존재는 비가 샌다. 비가 새는 모든 늙은 존재들이 새 지붕을 얹듯 사랑을 꿈꾼다. 누구나 잘 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태양이 온 힘을 다해 빛을 쥐어짜내는 오후. 과거가 뒷걸음질치다 아파트 난간 아래로 떨어진다. 미래로 곧이어 그 뒤를 따른다. 현재는 다만 꽃의 나날,
꽃의 나날은 꽃이 피고 지는 시간이어서 슬프다. 고양이가 꽃잎을 냠냠 뜯어먹고 있다. 여자가 카모밀 차를 홀짝거리고 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듯도 하다. 나는 길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다. 남자가 울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궁극적으로 넘어질 운명의 인간이다. 현기증이 만발하는 머릿속 꿈동산. 이제 막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났다. 어디로든 발걸음을 옮겨야 하겠으나 어디로든 끝간에는 사라지는 길이다. 맞습니다. 어떻게 서로 진행해요? 어때요? 시 읽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네. 그냥 쭉 읽으면서 갖게 되는 느낌. 사실은 읽는데 집중하느라.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읽으면 내용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 읽으셨어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들어보니까요, 오재현 님이 고양이가 꽃잎을 얌얌 뜯어먹고 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리얼하게 읽으셨어요. 네, 다른 말들은 네, 낯설다 해야 되나요? 저도 조금 저도 어려워서요. 네, 이 부분 여자가 카모밀 차를 홀짝거리고 있다. 이런 일상의 말이 제일 처음에 들어오긴 했어요. 대체 어떤 시인가요? 제가 이 시를 가져온 이유는 이 강남역 8번 출구를 생각하면서 가져온 시예요. 빌딩숲도 이제 이렇게 더운 여름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고 뭔가의 일상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농성장에서는 이렇게 고립된 듯 하면서도 또 이런 풍경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골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강남역의 이 웨이팅숲과 한여름의 빼약볕과 그 다음에 뭔가의 자기 이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분주함과 더불어서 여기에 농성장을 갖고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반올림의 풍경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합되는 다라는 생각에서 이 시를 가져왔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이런 거죠. 우리 이제 반올림 농성장이 315일째잖아요. 315일째인데, 마침 15는 맞네요. 여기 15초니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계를 보시고 15초 동안만 한번 봐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어떻게 보면 이 15초 동안의 풍경을 보여주시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세는 시간은 상당히 길게 느껴지지만 또 그냥 잠깐 있는 사이에 15초는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315일 동안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315일도 마찬가지로 무수한 15초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15초가 의미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5초 동안 만약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15초 동안 그 강남역 8번 출구 이 농성장 주변이 딱 멈춰 있다. 뭐 SF 영화나 뭐 CF에서는 접하는 광경들이잖아요. 딱 멈춰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 정지된 상태 속에서 인생의 어떤 반복되는 일상들 또 누구에게나 같이 있지만 또 그것들이 낯설게 보이는 시간들 이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풍경들 사람의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포착해 볼 거예요. 대단히 도시적이고 현대적이면서도 이 강남역이라는 이 공간과 부합되는 형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약간 쿨한 감성이 그대로 배어있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이 차라리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골라온 시입니다. 그러고 보니 15초 아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재는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논성장 315일이라는 기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그때 동안 음료도 마시면서 네, 맛있는 거 나눠 먹어가면서 노래도 불러 꽃에 물 주면서 좀 전에는 소나기도 와서요. 저희가 15초 동안 많은 일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저희 15초 만에 이걸 다 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네, 슬픔이 없는 15초 네, 그 정도의 네, 감상 여기에서 보면 아득한 고층 아파트 위 태양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런 것도 다시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선생님. 그리고 태양이 온 힘을 다해 빛을 쥐어 짜내는 오후. 오늘 오후가 그랬고요. 그리고 꽃의 나날은 꽃이 피고 지는 시간이어서 슬프다. 저희 뒤에 이 농성장에서 꽃이 진짜 피었다가 지었다가 3월 달에 심어서 벌써 생을 다 하고 네, 죽어간 꽃들도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이제 막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냈던 그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늘 315일이 그렇게 힘들게만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를 읽다 보니까요. 오늘 본래 그 시 좋아하는 우리 존난 활동가님께서 앞에 있었으면 분명히 눈물을 벌써 쏟고 네 있었을 텐데 오늘 휴가라서요. 아마 이 페이북 생중계를 통해서 선생님 시를 이렇게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존난을 생각하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살나무라는 시인데요. 이거는 이 시는 이 감각이 있어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인데 혹시 화살나무라는 나무 아세요?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가 화살의 그 빛 있잖아요. 빛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요즘 많이 심어요. 그래서 마치 화살의 깃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이름이 진짜 화살나무예요. 조금 눈여겨보면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 화살이라는 형상하고 그 다음에 나무 자체를 갖고서 사람이 갖고 있는 다시 내면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 아주 짧은 시예요. 성택수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 시는 짧으니까 권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면 네, 짧으니까 네. 저 이거 교도소에서도 한번 선생님 이거 하셨어요. 아유, 오랜만에. 네. 그때 재소자들하고 함께 했었는데요. 네, 이거 돌아가신 분 상징해서 저희가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이거 화살나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내민 촉들은 바깥을 향해 기세 좋게 뻗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제 살을 관통하여 자신을 명중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모여들고 있는 가지들. 자신의 몸속에 관역을 갖고 산다. 살아갈수록 중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동심원, 나이테를 품고 산다. 가장 먼 목표물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으니 어디로도 날아가지 못하는 실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산길 위에서. 낭송 잘하시네요. 이 화살나무라는 시는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예요. 언뜻 내민 촉들은 바깥을 향해 기세좋게 뻗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무들이 이렇게 하늘 향해 뻗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나무라는 형상하고 생각해서 나무를 뻗어나오고 있지만은 이 나무가 화살나무. 그러다 보니까 뻗어가는 나무의 빛이 또 나무의 몸통에 박혀있는 듯한 형상으로 동시에 익히는 거죠. 이름이라는 형상이 그렇고 그래서 뻗어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은 제사를 관통하여 자신을 명중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모여들고 있는 가지들이 이렇게 쫙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발인 가지가 없어요. 불발인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명중인 형태로만 있어야만이 나무, 화살나무가 존재할 수 있고요. 자신의 몸속에 관역을 갖고 산다. 살아갈수록 중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동심은 나이테를 품고 산다. 나이테가 또 화살 관역처럼 둥글둥글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나이테를 향해서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 목표물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생각을 정리하거나 내지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지 않으면 항상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신과의 어떤 고민들,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자기의 가치들을 발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목표물은 내 밖에 꽂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 속에서 상정한 목표물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물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목표물이 되는 모습이죠. 어디로도 날아가지 못하는 12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산길 위에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요. 이 화살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 구부러진 산길이에요. 그럼 구부러진 산길은 뭐냐면 바로 팔이 쫙 휘어지는 것처럼 그 휘어지는 산길에 화살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팽팽하게 긴장하고 내면에서 팽팽하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구부러진 길과 어울려져서 하얗게 달겨진 쉬로 어우러진 모습들, 이런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 내지는 자기 내면 세계를 깊이 응시하는 힘,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시로서 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바깥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거대한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어떤 외면 내지는 무성의함 혹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이 이런 싸움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그 중심을 갖지 않으면 315일 동안 있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것을 이제 당겨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가 이 화살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서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꼭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달될 수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문제제기를 해주는 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떻게 들리면 외부로 향한 싸움이 사실은 내부로 향해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 향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 자신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밖으로는 삼성한테 탐욕적이지 말라라고 외치는 거는 무슨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시는 곱씹어 볼수록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선생님 그 밑에 제가 잠깐 봤어요. 반올림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오셨더라고요. 공부를 해오셨어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가 이어말하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어떠한 뭔가 감사의 뭔가 드린다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기꺼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또 선생님하고는 저가 거의 3년 넘게 연락도 안 하다가 제가 갑자기 선생님 시 좀 낭독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꺼이 응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 쉬우셔서 어떤 또 시를 낭독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그래서 이 시가 여기에 딱 적합하게 된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뭘 그렇게 조사를 해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워서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경과 속에서 이제 그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사실관계하고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 새롭게 궁금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상 받지 않았냐, 뭐 삼성에서 사과하지 않았냐 이렇게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지금 반올림 농성장이 차려졌죠. 반올림에서 피해자들과 요구했던 부분은 삼성에서 깡그리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뭐 보상위원회라고 이름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세워서 제멋대로 보상하고 제멋대로 집행하고 또 돈 주면서 다시 문제 제기하지 말라. 뭐 외부에 발설하면 돈 뺐다 다시 반납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적인 합의를 공공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 저희가 보상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피해자와 얘기해야 된다. 사회적인 대화. 당신들이 먼저 제안하자 해놓고 갑자기 닫아버리고 그러지 말라. 다시 재개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도 권은 대표가 갑자기 뭐 기자회견 삼성 저기 안에 한 500명 기자를 드릴 때요. 갑자기 나타나서 고개 푹 숙이면서 했던 그런 사과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저희가 내용 있는 사과, 앞으로 다시 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요구하면서 농성이 시작됐고, 잠시 설명 더 해드리자면 농성하는 중간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지만 나머지 사과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피해자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주목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삼성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또 왜곡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이 문제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보상이라는 것, 사과라는 것 자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수습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그 사건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보상해주는 사람이 피해를 베푸는 게 아니라 보상받는 사람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있었을 때 그야말로 그것이 모욕하는 사회고 또 모욕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드는 사회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보상이나 내지는 사과나 사후 대책이라는 것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이후에 좀 지속 가능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투쟁인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골라온 시 저희 그래도 몇 개가 더 남았죠. 선생님 지금 한 2개가 더 남은 것 같은데요. 또 네 번째 시를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 땅끝이라는 시, 나이적 시인의 시는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시인데 나름대로는 잘 알려져 있고 그런 시인데 이 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절박한 처지 내지는 끝에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다른 희망의 메시지나 내지는 그 끝에 몰려있는 순간 자체가 끝이 아닌 거죠.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땅끝이라는 시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볼게요. 네. 땅끝 나희석 산 너머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달을 불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 되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곳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땅끝이라는 시이고요.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계속 물러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더 이상 물러설 수밖에 없고, 물러서는 것이 일상인 듯이 뒷걸음질 치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절박한 뒷걸음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을 보는 거죠. 그거는 나 자신의 한계 상황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한계 상황이기도 하고 파도와 땅이 만나는 한계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자기 자신이 작은 존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큰 존재로서 다시 바라보여줄 수도 있는 것들. 그래서 그 풍경과 어우러져 마지막 순간에서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그 풍경과 어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멀리서 한번 먼 거리에서 간주한다고 했을 때 그 풍경 자체가 나의 절박함이나 내지는 나의 뒷걸음질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아름다움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는 이런 것들, 그것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 내지는 자기 자신의 객관함으로 해서 풍경을 다시 볼 수 있는 메시지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시는 과거 어린 시절의 모습부터 또 이제 또 한때 젊었을 때의 경험부터 또 지금의 절박함까지도 겹쳐내면서 항상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끝이 아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너무 절박하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다시 들어보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설명해 주시니까 알 것 같아요. 땅끝 마을 많이 가고 또 삶에 있어서도 땅끝에 대해서, 그러니까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면서도 또 뭔가 동경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니까 이 삼성 그 앞에서 이 강남역 8번 출구 앞이 끝이라고 보이는 이 공간이 결코 외롭고 힘든 공간만은 아닐 수 있겠다. 저희도 이곳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죠, 지현 씨? 저희 지킴이들 선생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네네네 저희가요 반올림의 활동가가 사실 몇 명이 되지 않지만 이 농성장을 이렇게 예쁘게 아니면 계속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반올림 이 활동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것이 유지되고 있어요. 선생님 낭독하시면서 계속 느끼셨겠지만 여기 내연도 심하고 소음도 심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관심 있는 것도 같고, 네, 그리고 삼성은 또 완전 문이 척헉 잠긴 채로 저렇게 묵묵부답인데, 그래서 마치 되게 외면받는 땅끝 같은 아득한 느낌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네, 함께 그래도 아름다움, 위태로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시를 들으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막 나네요. 항상 절박했던 순간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더 기억되고 또 그 절박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속에서 희망 혹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 시는 위로를 주는 시일 것 같아요. 땅끝에 서 있던 경험이 있어봤느냐, 혹은 우리는 아득함을 경험해봤던 적이 있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누구나 한 번은, 혹은 누구나 땅끝에 서 있었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함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 처지에 있으면서도 지나고 보면, 혹은 그것을 극복하고 보면, 혹은 그 절박한 순간 자체에서 어떤 아름다움의 긴장이 존재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자꾸 재현 씨 불러서 죄송해요. 이거 교과서에서 나왔다고 이 라이덕님의 시가요. 본 것 같아요. 저는 못 배웠거든요. 공부할 때 아, 수능 공부할 때. 아, 다음 것. 아, 고1 때인가? 고1 때 배운 게 다음 시가. 아, 그렇군요. 황지우 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랑 다른 걸 배운 것 같아서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지 뭐 당연히 교과서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배우는 거랑은 상당히 다르게 배우잖아요. 저희가 그냥 밑줄 긋고 기억 안 나요? 기억은 안 나고 이런 식으로 배우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여기서 이렇게 읽으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어봐도 돼요? 아이고 부끄러워. 저도 교과서로 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성장에 시집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시랑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시랑은 정말 다르게 이렇게 와닿는 것 같고 읽을 때마다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당황스럽겠지만 질문을 해봤습니다. 문학 교과서에 많이 실리면서 동시대 시인들 시들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동시대 시인보다는 뭐 세대에 한 세대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시인들, 이런 시인들의 시, 뭐 많게는 이제 강점기 시들이 많이 실리고, 그래서 어떤 민족의 어떤 열정들 뭐 이런 굉장히 애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시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시대 시인들의 시들이 많이 실림으로 해서 또 시에 대한 어떤 흥미나 시에 대한 동시대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는 문제풀이를 위해서 시를 접하게 만든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시를 실어도 항상 수업용 시로 바뀌어버리는 교육 현실이 문제인 것 같아요. 황지우 시인의 시도 교과서에 실렸다고 하는데요. 이 시는 이제 우리 농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성과의 있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시로도 희망의 메시지, 고난을 극복하고 어떤 겨울의 혹한을 극복하고 봄을 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봄은 안 온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그거는 아주 황당한 얘기죠. 2017년 봄 안 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늦게 올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2017년에는 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어떤 순리처럼 내지는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봄이 오는 것들, 해움이 트는 것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시가 어떤 시기라는 것 자체가 겨울의 혹한을 견뎌내지 않으면 죽어요. 그걸 견뎌내야만이 봄에 새순을 돋고 새꽃잎을 피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아서 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런 당연한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가져온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황지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 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 몸으로 벌 걷고
영하 30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두 손 벌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불이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힘이 넘치죠? 선생님께서 네, 잔잔하게 시 낭독으로 첫 시를 시작을 하셨었는데요. 껌이라는 시에서 네, 마지막에는 정말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를 아주 세게 이렇게 낭독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 안 하셔도 정말 저희를 응원해준다. 그리고 반드시 봄은 온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진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순리와 같은 거죠. 부당한 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모욕을 견뎌내는 투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순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리와 같은 것은 마치 2017년에 제가 너무나 자신있게 2017년 봄은 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부당한 것에 대한 온당한 것의 승리는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영상 13도의 어떤 지상의 따스함으로 변화되는 순간 혀끝에 잎사귀가 돋듯이 일어나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찬한 그 앙상한 가지, 겨울 나무의 그 앙상한 가지에서 순식간에 봄이 와서 꽃잎이 돌고 잎사귀가 돋고 그 다음에 무성해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보여주는 형태이고 또 거기에 힘을 실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큰 힘을 부여해주는 시로서 형상화한 시인 것 같습니다. 반올림은 응원합니다. 네. 다들 박수를. 저희가 이어말하기 마지막에는 항상 삼성의 따끔한 한마디 그리고 반올림의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리는데요.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이 시가 어떤 것보다 힘이 되고 응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영하 20도 지상 이 얘기도 저희가 영하 18도에도 이 농성장에 비닐 하나 덮고 있었고 지금 오늘처럼 또 30도가 훌쩍 넘고 35도에 육박하는 이 더위에도 저희가 또 견뎌내고 그렇게 있었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2017년 봄이 꼭 오듯이 저희에게도 승리와 이기는 정의가 이기는 그날이 꼭 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선생님 마무리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못다하신 얘기가 있으시면 또 덧붙이시고 그러고 이렇게 이어말하기 끝냈으면 하는데요. 있으신가요? 대단히 의미 있는 싸움의 성과도 있었고 반도체 산업에서 산업재해 처음으로 인정받음으로 해서 향후 미래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 요인들을 먼저 겪고 먼저 해결점을 찾아간 어떤 선례로 남겨져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노동 환경 속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과학기술이나 테크놀로지 자체가 인간의 수단함으로 해서 전도되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들, 그런 상태로서는 누군가의 권력의 의지가 작용하거나 자본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그 적처럼 내지는 갈등의 대상처럼 대우하고 있지만 이 문제 해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삼성의 미래이기도 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들을 동시에 해보기도 합니다. 네, 삼성 안에서도 요즘에는 뭐 인문학 강좌라고 하여 이렇게 많이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는 교육이 기회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오창호 선생님이 꼭 초대돼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건부터 마지막에 이 나무회로까지 쫙 읽어주시고 그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시, 낭독 이렇게 좋은 시 많이 골라오시고 저희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 말하기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